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뉴스온 시작합니다. 오늘 오전 11시 20분쯤 서울 마곡동에 있는 LG전자 마곡 업무센터에서 흉기 피습 사건이 발생해 직원 2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협력업체 직원 60대 남성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배민혁 기자. 네, LG전자 마곡 사업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한 사건 내용 전해주시죠. 네, 제 뒤로 보이는 곳이 LG전자 마곡 사업장 W5동 건물입니다. 범행은 이곳 건물 내부 2층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 마곡동에 있는 LG전자 마곡 사업장에서 사람이 다쳤다는 신고가 소방에 접수된 건 오늘 오전 11시 20분쯤입니다. LG전자 협력업체 직원인 60대 남성 A씨가 흉기를 휘둘러 LG전자 본사 직원 2명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부상자들은 팔과 옆구리 등을 다쳤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범행 이후 공항철도를 이용해 도주했는데 서울 상암동에 있는 디지털미디어시티역에 배치돼 있던 경찰의 검문에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A씨를 적발해 오전 11시 50분쯤 특수상해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검거 이후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A씨에 대한 기초조사를 진행했는데 이후 서울 강서서로 신병을 인계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현재까지 업무 갈등으로 인한 범행으로 보고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LG전자 마곡 사업장에서 YTN 배민혁입니다. 서소문 고가차도가 무너진 지 하루가 넘었지만 본격 복구가 시작되려면 시간이 더 걸릴 전망입니다. 네, 현장 안전부터 확보하기 위해서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희영 기자. 네, 서소문 고가차도 사고 현장입니다. 네, 현장은 아직 수습되지 않은 거죠. 네, 사고가 난 곳은 경의중앙선 철도와 고가차도가 만나는 곳입니다.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상판이 떨어진 곳에는 차도 단면이 보이고 구조물 잔해는 아직 철길 위에 남아 있습니다. 철근도 부러진 채 모습을 드러냈고 붕괴되지 않은 구조물은 기울어져 위험해 보입니다. 일대 일부 도로와 출입이 통제되는 가운데 서울시와 국토부 등 수십 명의 관계자가 계속 현장을 돌아다니며 무언가를 찍거나 논의하는 모습입니다. 네, 그럼 복구까지는 얼마나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까? 네, 일단 서울시와 행안부, 국토부 등 관계자들은 오늘 아침 8시쯤 이곳에 모여 합동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작업 중지 명령이 내려진 상황에서 나머지 고가 철거 관련 후속 작업이 가능할지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당장 철도 운행에 불편이 크다 보니 협의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추가 붕괴 우려가 있는 만큼 안전부터 확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철거가 마무리되면 전차선이나 궤도 복구 작업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국토부는 가능한 주중에 복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일단 오늘 하루 전체 열차의 80% 정도, 이중 고속선인 KTX는 66%가량만 운행했습니다. 네, 그럼 이번 사고와 관련해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은 어제 50여 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오늘 새벽 4시간가량 국과수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사고 현장 정밀 감식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어젯밤 서울시청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로부터 안전관리계획서 등 관련 서류도 이미 제출받아 분석하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10여 명 규모의 전담팀을 편성했고 국토부도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앞서 어제 오후 2시 반쯤 이곳 고가차도 철거공사 현장에서 이상징후로 인한 안전점검 도중 상판이 무너지면서 공사 관계자 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철거공사는 90% 가까이 진행돼 마무리까지 60일 남짓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소문 고가 사고 현장에서 YTN 김희영입니다. 서울 서소문 고가도로 철거 현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서울시는 끊어진 경의선 철도 복구와 운행 재개까지 약 40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서울시는 오늘 브리핑을 열고 고용노동부에 작업 계획서를 제출했다며 잔여 시설물과 상판 철거, 전차선로 복구 작업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또 사고 유가족과 부상자를 위해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고 장례와 치료비, 심리 상담 등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지난해 8월부터 철거 중이던 해당 고가차로는 어제 철거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 협상 잠정 합의안이 노동조합 투표에서 가결되면서 파업 사태는 일단락됐습니다.
하지만 성과급 격차에 따른 사업부 간 갈등과 주주들의 반발은 여전한데요. 삼성전자는 이번을 계기로 앞으로 5년 동안 상생과 인재 육성에 5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 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박기환, 손유정 기자. 네, 삼성전자 수원 캠퍼스입니다. 네, 먼저 노조 투표 결과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삼성전자 노조는 임금교섭 잠정 합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 결과를 오늘 오전 10시 반쯤 공개했습니다. 조합원 6만 5천여 명 가운데 6만 2천여 명이 투표에 참여해 투표율은 95.5%를 기록했습니다. 이 가운데 4만 6천여 명이 찬성표를 던져 찬성률은 73.7%로 나타났습니다. 잠정 합의안이 조합원 투표를 통과하면서 노사 합의는 타결 수순을 밟게 됐는데요. 사측과 노조는 투표 결과 공개 직후 경기도 용인시 기흥 캠퍼스에서 임금협약 조인식을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어렵사리 노사 협상이 마무리되면서 파업 사태도 일단락이 됐는데요. 손효정 기자, 사측도 이와 관련해서 입장문을 냈죠. 네, 삼성전자 사장단은 조금 전 별도 메시지를 내고 협상 절차가 끝난 데에 감사와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경영 전반을 깊이 성찰하고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는데요. 앞으로 5년 동안 상생과 인재 육성을 위한 기금 5조 원을 조성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기금은 삼성전자의 중소협력사 지원과 산업재해기금, 인공지능 인재 육성을 위한 산학협력 등에 쓰일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기여 방식은 이사회와 준법감시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네, 송 기자, 이번 합의에서 역시 가장 관심을 끌었던 건 삼성전자 반도체 직원들의 성과급 규모였습니다. 합의한 내용부터 다시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번 합의안은 반도체 부문의 영업이익의 10.5%를 특별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게 핵심입니다. 증권사들 예측으로는 올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300조 원에 달할 거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300조 원의 10.5%, 그러니까 31조 5천억 원이 특별 성과급 재원이 되는 겁니다. 이 재원의 40%는 반도체 부문의 모든 직원에게 골고루 나눠주고 나머지 60%는 사업부 실적에 따라 배분하게 되는데요. 큰 실적을 거둔 메모리 사업부 직원이라면 삼성전자 평균 연봉 기준 기존 성과급의 공통 배분목, 여기에 사업부 실적목까지 최대 6억 원대 성과급을 받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반도체가 아니라 가전과 모바일 같은 완제품 부문 직원들의 성과급은 어떻게 결정이 됐습니까? 네, 스마트폰이나 가전과 같은 완제품을 담당하는 사업부 직원은 별도 특별 성과급 없이 연봉의 50% 상한이 유지됩니다. 여기에 상생협력 차원에서 600만 원 상당의 자사주만 지급될 전망인데요. 같은 회사 소속이지만 메모리 사업부 직원과는 성과급 차이가 최대 100배까지 차이가 난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이같이 성과급 격차가 사업부마다 엇갈리면서 합의안에 대한 찬반 비율도 크게 달라졌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이번 투표에는 최대 노조인 초기업 노조와 2대 노조인 전국 삼성전자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참여했습니다. 반도체, 특히 메모리 사업부 비중이 큰 초기업 노조에서는 찬성률이 80.6%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비메모리 사업부와 완제품 부문 조합원이 상당수 가입한 전삼노의 찬성률은 21.1%에 그쳤습니다. 전삼노 조합원들의 80% 가까이가 반대표를 던진 건데요. 앞서 공동 교섭단을 탈퇴한 완제품 부문 중심의 동행노조도 자체 투표를 진행했는데 반대가 8,900여 표, 찬성은 47표에 불과했습니다. 네, 특히 동행노조는 직접 법적 대응에서도 나섰죠. 네, 그렇습니다. 동행노조는 이번 합의안에서 투표권을 부당하게 침해당했다면서 투표 중지 가처분을 수원지법에 내기도 했습니다. 노조는 투표 무효 소송을 별도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오늘 투표 결과를 지켜본 동행노조는 조만간 대응 방향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반도체 부문 안에서도 적자 사업부인 파운드리와 시스템 LSI 조합원들이 이 성과급 페널티 조항에 반발하는 등 여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성과급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면서 경영진도 잇따라 메시지를 다시 한번 냈는데 내용 전해주시죠. 네, 삼성전자 내부 분열이 심화하면서 경영진이 직접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DX 부문장을 맡은 노태문 사장은 임직원에게 보낸 서한에서 임금 협상 과정에서 많은 분이 소외감과 박탈감을 느꼈을 것이라면서 안타까움과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DX 부문이 처한 사업 환경이 녹록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면서 앞으로 경쟁력을 회복하고 성장의 흐름을 만들어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억대 성과급을 받게 된 반도체 DX 부문장인 전영현 부회장 역시 사내 게시판에 입장을 냈습니다.
평균 6억 원의 성과급이 예상되는 메모리 사업부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성과급을 받게 된 시스템 LSI와 파운드리 사업부 직원들을 위로하는 내용이었는데요. 적지 않은 직원들이 서운함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각 사업부의 경쟁력 회복과 미래 성장의 돌파구를 만들어가기 위해 앞장서 고민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또 삼성전자 내부뿐 아니라 외부에서도 이 같은 반발이 나오고 있죠. 네, 맞습니다. 삼성전자 주주들도 이번 성과급 합의는 위법하다면서 행동에 나섰습니다. 주주단체는 세전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 재원으로 배분하는 건 위법한 배당이자 자본 유출이라고 지적했는데요. 이들은 삼성전자 주주 명단을 열람해 주주권 행사에 협조하는 서한을 직접 발송할 방침입니다. 성과급 배분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도 제기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시점은 동행노조의 가처분 소송 결과가 나온 뒤로 일단 연기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삼성전자 수원 캠퍼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삼성전자 노조가 잠정 합의안을 통과시키기로 한 걸 두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현명한 판단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번 합의와 관련해 김 장관은 이 대기업의 초과 이윤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재분배할 것인지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며 긴급 토론회를 예고했습니다. 사회부 연결합니다. 김주영 기자, 먼저 김영훈 장관이 이번 합의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죠? 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 오전 기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조합원들이 현명한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 내부에서도 성과급 차이가 너무 커지는 등 쉽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결국 가결된 것은 다행으로 본다는 겁니다. 이어 대화로 문제를 해결한 부분은 칭찬할 일이라면서 나쁜 합의도 좋은 판결보다 낫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합의 내용에 대해서는 제3자인 노동부가 좋다 나쁘다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삼성전자 노사의 합의를 두고 다른 산업계로의 여파에도 관심이 많은데요. 이와 관련해서 노동부가 사회적 대화를 하기로 했다고요? 네, 영업이익의 일정 부분을 성과급으로 받는 이번 합의는 타결 이전부터 사회적 논쟁을 불러왔습니다. 경영진과 노동자의 성과급 차이에서부터 원하청 업체 사이의 성과 배분 등 회사가 얻은 이익을 어떤 방식으로 구성원들과 나눌 것인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다음 주 월요일 긴급 토론회를 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기업의 초과 이윤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재분배할 것인가를 주제로 사회적 대화를 시작하겠다는 겁니다. 김 장관은 삼성전자의 경우에도 노사의 헌신과 함께 사회적 지원이 있었기에 성공할 수 있었다며 한국형 사회임금을 모색해보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다만 세금을 더 걷자는 것도 아니고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는 것도 아니라면서 사회적 대화로 새로운 길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정부가 예상되는 사회적 갈등을 사회적 대화로 풀기 위한 첫걸음에 나서는 것인데 그 구체적 형태와 참여 대상에 대해서는 조만간 윤곽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주영입니다. 네, 방금 마감한 증시 소식 전해드립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2배 레버리지 상품 출시 등에 힘입어서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로 마감했습니다. 2.25% 오른 8,228.7의 장을 마쳤고요. 개별 종목으로 보면 삼성전자가 30만 7천 원, SK하이닉스가 224만 3천 원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네. 이 코스피가 오른 반면에 코스닥 시작은 3.36% 내렸습니다. 1133.13에 종료가 됐는데요. 원달러 환율은 3.1원 내린 1,501.2원을 오후 3시 반 기준 기록을 했습니다. 자세한 증시 소식은 잠시 후에 취재기자 연결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6.3 지방선거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각 진영이 결집을 하면서 전국적인 혼전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YTN 특별 스튜디오 연결해서 선거 준비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철희 기자. 네, 서울시청 앞에 마련된 야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번 선거 최대 격전지 단연 서울일 텐데요. 오늘 후보들은 유세 일정이 없다고요? 네, 누구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 속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선거전이 전개돼야 하지만 서소문 사고 여파에 후보들 모두 일단 멈춤입니다. 민주당 정원호,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최근 공개된 여러 여론조사에서 엎치락 뒤치락, 업차범인의 접전을 벌였는데 돌발 악재의 유세 일정을 잡지 않았습니다. 오전 비공개 일정을 소화한 정원호 후보는 오후 희생자 빈소를 조문할 예정이고요. 오세훈 후보도 현장 재방문에 이어 희생자 빈소 방문을 마쳤습니다. 양 캠프 분위기는 사뭇 다른데 먼저 정원호 후보 캠프에선 말조심 행동조심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최현일 의원이 어제 사고 직후 책임을 오세훈 후보에게 돌리는 SNS 글을 썼다가 삭제하고 김동화 의원이 사고 현장에서 웃음 짓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도 일었는데요. 캠프 관계자는 뭐든 빌미를 줄 수 있지 않겠느냐며 굉장히 조심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지지율 격차를 줄이며 상승 흐름을 타던 오세훈 후보 측에선 예상치 못한 사고로 허탈감과 당혹감이 읽힙니다. 오전에 사고 현장을 다시 찾아 안전 최우선을 강조했는데 책임론 부각에 대비해 대책도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제는 각당의 지도부도 사고 현장으로 달려갔는데요. 오늘은 어떤 일정을 소화합니까? 네, 민주당 정청래 대표 오늘도 종횡무진 유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충남 논산시에서 현장 선대위를 주재하며 일정을 시작했는데요. 국민의힘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선 박근혜 전 대통령을 겨냥해 부끄러움을 모르고 돌아다닌다. 그러니 내란, 윤어게인 정당이란 소리를 듣는 거라고 직격했습니다. 오후에는 인천으로 이동해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 등과 함께 강화군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운서역 앞 지원 유세로 꽉 채운 하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번에는 전남으로 이동해 강진과 보성, 순천, 광양, 여수까지 곳곳을 돌며 지원을 펼칩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어제 공식 선거운동 기간 처음 나선 서울 지역 유세 중에 서소문 사고 소식을 듣고 모든 일정을 멈췄는데요. 오늘도 외부 일정을 최소화하고 여의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아침에 주재한 선대위 회의에서는 환율과 물가, 금리가 엉망인데 주가만 언급한다며 경제 위기를 언급했고요. 또 이재명 재판 취소 특검을 반대하면 극우고 스타벅스 마실 권리를 뺏지 말라고 하면 일배냐며 색깔론으로 입틀막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는 격전지 하남 갑 지역을 찾은 뒤 곧장 강원 고성군으로 이동해 김진태 강원지사 후보와 함께 합동 순회 유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네, 재보궐선거 격전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사전 투표를 앞두고 역시 단일화가 최대 변수로 꼽히는데요. 전해주시죠. 네, 먼저 경기 평택을의 경우 힘을 합칠지 관심인 민주당 김용남,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 사이 감정의 골은 나날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혁신당은 오늘도 김 후보의 대부업체 차명 운영 의혹을 두고 민주당의 신속한 결단을 압박했습니다. 김용남 후보는 나쁜 검사 그 자체란 건데요. 이에 민주당은 혁신당이 매일같이 용모닝을 시전하고 있다. 의혹 부풀리기와 허위사실 유포에만 혈안이라고 맞받았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요이동 후보는 자유와 혁신 황교안 후보를 향해 얼마든지 단일화가 가능하다고 구애 중이라 보수 단일화가 먼저 성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부산 북구갑 보궐선거에서는 보수 후보 사이 기싸움이 치열한데요. 무소속 한동훈 후보는 조금 전 SNS에 글을 올려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가 민주당 하종 후보를 돕는 것 같다며 투표를 통한 단일화를 호소했습니다. 반면 박민식 후보는 부산 방문을 예고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유세 현장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한 후보에게 배신자 프레임을 씌우려는 것 아니냐 해석도 제기됩니다. 이제 일주일 뒤면 뒤로 보이는 서울시청의 주인이 결정됩니다. 마지막에 웃을 후보는 누가 될지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청 특별 스튜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경남도지사 선거는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국민의힘 박완수 두 전현직 후보의 양자 대결로 확정됐습니다. 진보당 전희영 후보가 사퇴를 하면서 범진보 진영이 단일화된 건데요. 울산시장 선거 단일화도 다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임형준 기자. 네, 경남도청에 나와 있습니다. 네, 경남도지사 선거 전직과 현직의 대결이 성사됐다고요? 네, 전직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후보와 현직 국민의힘 박완수 후보가 4년 동안 경남도정을 맡을 도지사 자리를 놓고 경쟁하고 있습니다. 민선이 시작된 후 경남도지사 선거에서 전현직 대결이 이뤄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먼저 김경수 후보는 노무현 정부 청와대 비서관과 20대 국회의원, 지방시대위원장을 지낸 전직 도지사 출신입니다. 경남 대전안을 내세운 김경수 후보는 부산, 울산, 경남을 하나의 광역 경제권으로 묶어 제2의 수도권으로 만들겠다는 불경 메가시티를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김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을 설득해 경남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김경수 후보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경남 경제 위기, 중앙정부와 함께 반드시 극복하고 경남을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만들겠습니다.
박완수 후보는 경남도에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했고 삼선 창원시장과 재선 국회의원,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지냈습니다. 경남의 대도약 확실한 도지사를 내세운 박완수 후보는 지역 특성과 산업 역량을 고려해 경남을 5개 권역으로 나눠 대한민국 경제 수도 경남을 실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완수 후보는 여당을 견제하는 지방 권력을 만드는 게 이번 도지사 선거라고 말했는데요. 박완수 후보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4년 우리 경남을 지속적으로 성장시켜 나가야 되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다시 재선에 도전하게 됐습니다. 경남도지사 울산시장 후보 단일화 움직임도 전해주시죠. 네, 경남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민주당 김경수 후보와 진보당 전희영 후보가 두 후보가 단일화에 합의했습니다. 두 후보는 조금 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일화 합의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전희영 후보는 후보 사퇴 뒤 김경수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으며 김경수 후보 캠프에 합류할 걸로 보입니다. 이로써 경남도지사 선거는 김경수, 박완수 두 후보의 양자 대결로 확정됐습니다. 잠시 멈췄던 울산시장 후보 단일화도 다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진보당 김종훈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후보가 제안한 단일화 재경선 요구를 받아들이겠다고 한 건데요. 진보당의 재경선 수용에 따라 민주당과 진보당 울산시장 후보 단일화 경선은 사전투표 전날인 내일 하루 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경남도청에서 YTN 임영준입니다. 어제 나온 KBS 서울시장 여론조사 보겠습니다. 민주당 정원호 후보 42%,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36%, 6%포인트 차이 오차 범위 내 접전입니다. 이 두 후보의 격차는 앞선 3차례 조사에서 11%포인트로 유지되다가 처음으로 오차 범위 안으로 좁혀진 건데요. 부동층도 여전히 20%에 가깝습니다. 이번 선거 최대 격전지 중 하나인 대구 볼까요? 민주당 김부겸 후보 42%, 국민의힘 추경 후보 38%로 접전인데요. 오차 범위 밖에서 추경 후보가 앞서는 결과도 나오는 등 선거 예측이 힘듭니다. 또 다른 승부처 부산시장, 민주당 전재수 후보 46%,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 34%로 전 후보가 12%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파전이 치러지는 부산 북갑 보궐선거, 오늘 나온 부산 MBC 조사에서는 한동훈, 하정우 두 후보가 오차 범위 내에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 유난히 이 부산에 시선이 쏠리는 이유, 바로 전현직 대통령의 방문 때문입니다. 영상 보고 와서 대담 시작합니다. 김영삼 정부의 해양수산부 출범은 우리 대한민국을 해양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저는 가장 강력한 상징성을 갖고 있다고 보고 보수결집이라고 하는 그 과제에는 상당한 도움이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저렇게라도 좀 다녀주시는 게 좀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촛불 혁명으로 하겠다는 대통령이 촛불이 모르게 돌아다니고 있는 것이 2011년 이전의 상황에서 나온 얘기였어요. 역량을 발휘하기는 힘들 거라고 봐요. 네, 오늘의 정치온 김현정 민주당 의원,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본선거는 딱 일주일, 사전투표는 단 이틀이 남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는 경남 김해, 오늘은 부산을 갔는데 물론 바다의 날 공식 행사니까 대통령 행보는 당연한 거긴 하지만 선거를 너무 코앞에 두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선거 개입 아니냐 이런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네. 선거 때만 되면 항상 나오는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여야가 바뀌면 또 똑같은 논리로 그렇게 주장들을 하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 때에도 마찬가지를 그런 주장을 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아마도 여야 간에 좀 이렇게 합의를 통해서 기준을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오히려.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그냥 선거 전에 이렇게 하는 활동들에 대해서 다 허용하는 나라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선거법이 좀 애매하게 되어 있어서 이런 논란들이 항상 이제 주장들이 선거철만 되면 일어나고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 해서 뭐 대통령께서 그 뭐 선거가 있다 해서 국정 운영을 안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지금 뭐 저기 선거 개입이라는 것은 과도한 공세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오히려 이렇게 그 선거와 상관없이 무관하게 대통령이 그 국정 운영을 아주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는 모습들이 국민들은 더 바라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부울경 지역이 접전 지역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선거 개입 논란도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런가 하면 구심점을 찾지 못했던 국민의힘에서는 선거의 여왕 돌아온 건 맞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부울경을 오늘 방문한다고 하는데요. 네, 김현정 의원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현직 대통령의 선거 개입 시비는 그동안 계속 있어 왔어요. 그런데 어찌 보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재명 대통령이 조금 노골적이에요. 그러니까 뼛속까지 정치인 아닙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서울시장 후보도 당신이 지정하다시피 하고 그리고 또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는 그래도 저런 행사 만드는 게 조금 조심스러울 텐데 공개적으로 내려가시는 모습이 이제 여권은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간판으로 하는 선거를 계속 치를 수밖에 없는 거고 저희 야권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금 운동장이 굉장히 기울어진 운동당에다가 우리가 장동혁 대표가 있지만은 장동혁 대표 리더십만으로 우리 지지층들 다 결집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정말 이게 리더십을 가지고 지지층을 결집시킬 수 있는 그러한 리더십이 없었는데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타나 주신 겁니다. 예. 사실 그저께 대구시청시장에 오셨을 때 저도 거기 나갔었는데요. 여전한 것 같아요. 구름 인파를 몰고 다닌 것 같습니다. 예.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틀림없이 보수 지지층 결집에 장동혁 대표나 우리 당의 리더십 부족한 부분들을 메워주는 역할은 저는 하실 거라고 봅니다. 근데 아마 그 영향력은 지역에 따라서는 좀 차이가 있을 거예요. 아마 대구, 경북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할 거고 네. 그리고 다른 지역은 모르겠어요. 만약에 다른 지역도 지금 이제 여론조사상으로 뒤처지고 있는 지역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선거 지원에 의해서 이게 역전이 된다 하면은 정말 선거의 여왕이 아직도 살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 저희가 자막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부끄러운 줄 모르고 뻔뻔하게 돌아다닌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언제적 선거의 여왕이냐, 지금은 2011년이 아니다라고 오늘 얘기를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정청래 대표는 그래도 전직 대통령 아닙니까? 전직 대통령인데 조금 너무 말씀이 좀 거칠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칠다는 생각이 들고 물론 저희들도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한 정파의 이 지도자라기보다는 국민 통합의 지도자로 이렇게 남으셨으면 좋을 텐데 우리 당이 지금 우리 보수 진영이 그렇게 절박한 거예요. 이렇게 절박하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건강도 안 좋으십니다. 사실은. 저런 상황 속에서 저렇게 지원을 다시 다내실 수밖에 없는 우리 보수 진영에 그러한 좀 이렇게 현실이 있는 거라 그렇게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민주당에서는 탄핵당한 대통령이라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좀 평가절하하고 있긴 한데 어쨌든 대구 지역에서는요. 박근혜 전 대통령 지나간 다음에 좀 추경호 후보가 높게 나오는 여론조사가 나오다 보니까 이거 효과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와요. 김부겸 후보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일까요? 일단 대구 같은 경우는 영향력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 있어서는 그 영향력은 좀 제한적이라고 보여지는데 이제 보수층의 일부 이제 결집은 분명히 효과가 있을 거지만 또 그만큼 중도층이나 무당층의 이탈이 또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뭐 판세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2017년도에 탄핵당하신 분 맞잖아요. 그리고 이제 10년 만에 지금 다시 이렇게 선거판에 소환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렇게 탄핵당한 대통령까지 소환해서 이렇게 치를 정도로 국민의힘의 선거 판세가 이렇게 급한가 절박한가 이런 생각도 들고 어차피 지금 양당의 지지층의 결집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저렇게 보수의 결집도 아직 100%다 되지 않았다라는 판단 때문에 이렇게 소환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전체적인 그 판세의 영향은 저는 오히려 역효과가 더 많이 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우리 권 의원님께서 우리 정청래 대표 비판하셨는데 장동혁 대표는 현직 대통령한테요.
대통령이라고 부르지도 않습니다. 이재명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저희는 탄핵당한 대통령이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고는 하잖아요. 기본적인 예의는 좀 갖췄으면 좋겠고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 계획과 관련해서도 지난 총선 때요. 윤석열 전 대통령은 후보들과 같이 다녔습니다. 아예. 뭐 예산도 저희 평택 같은 경우에도 그 나중에 다 해준다고 하고 가셨는데 보니까 그 예산을 다 지자체가 부담하는 거로 나중에 그렇게 확인됐었거든요. 그 정도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선거 계획과 관련된 것들은 좀 그 우리 정치권에서 좀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세울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아까 드린 겁니다. 예, 장동익 대표가 오늘 뭐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 명사세, 이재명 대통령만 사는 세상 이런 비판을 하기도 했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오늘 오후에 부산 기장시장을 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바로 보궐선거의 핫플레이스 부산 북갑까지 갈 것인가, 만약 간다면 무소속 한동훈 후보와 마주치게 될 것인가 관심이 모이는데 우선 여론조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한동훈, 하정우, 박민식 순으로 38.6대 36.7대 20.5%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보수 단일화가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많긴 한데요. 가상 양자 대결 조사가 나왔습니다. 한동훈 대 하정우 45.8대 39, 하정우 대 박민식 40.5대 30.3%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하정우 후보는 사흘 연속 김어준 씨 방송을 찾았습니다. 캠페인송 그중에 제일 자신 있는 거 하나 불러봐 주세요. 신나게 달려라 기호 1번 하정우. 자, 구호 한번 외쳐봅시다. 이재명, 배재수, 하정우, 북구발전 무적함대. 좀 아쉬워. 새로운 거 없습니까? 새로운 거? 요거 끝까지 밀어야 됩니다. 이거 시키는 사람도 문제지만 하는 사람은 더 문제입니다. 김어준 씨 얘기도 들어야 되고 이재명 대통령 얘기도 들어야 되고 정청래 얘기도 들어야 되고 그건 뭐 쉬운 건데 한둘이 아니잖아요. 전재수 얘기도 들어야 되거든요. 네, 여론조사에서 오차범위 박 3위로 나타나고 있는 박민식 후보,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서 북갑에서 30km가량 떨어진 기장으로 향했습니다. 제대로 된 정치인은 그런 엉터리 숫자에 의존하지 않고 정말 바닥 민심을 언덕으로 삼아야 된다. 6월 3일 날 되면은 여태까지 많은 여론조사가 얼마나 엉터리였는지가 똑똑히 밝혀지리라고. 거대 양당이 무소속에서 그런 얘기하는 거 조금 짜친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과연 핫플레이스 부산 북갑까지 갈지 관심이었는데 우선은 북갑까지는 가지 않고 부산 기장으로 박민식 후보가 찾아간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뭐 보수 분열의 한 축에 서려고 나오신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저희 당이 우리 보수가 분열되고 있다는 걸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저 북갑입니다. 저렇게 어떻든지 단일화가 되면은 지금 보여주는 것처럼 이렇게 이길 수 있는 선거인데 지금 3파전이기 때문에 한동훈 후보가 조금 앞서간다고 하지만 하정우 후보하고는 아주 근소한 그런 오차범위 내 아닙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누구 손을 들어주러 한쪽 손을 들어주러 가시지는 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뭐 박민식 후보 입장에서도 좀 와달라고 요청을 왜 안 했겠어요. 그런데 안 가시니까 30km 멀리 있는데 자기가 달려가게 되는 건데요. 그런데 뭐 저기가 글쎄 저 박민식 후보가 저렇게 달려가는 게 북갑 이 주민들에게 이 판세를 바꿀 정도로 영향이 있을까? 저는 뭐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결과적으로 지금이라도 두 사람이 드라마틱하게 단일화가 되면은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이 편하게 지원을 갈 텐데 현실적으로 그거는 이제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결국 북갑은 북갑 주민들이 부산 시민들 주민들이 투표를 통해서 단일화를 만들어줄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요. 지금 현재 여론조사의 추세는 점점 그렇게 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예측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하정우 후보 같은 경우는 제가 보건대는 저분이 저 AI 미래기획수석으로 계속 있었으면은 좋았을 법했어요. 그런데 국회의원 선출직 후보자로서는 저는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처음에 이제 상인들하고 악수하고 손 터는 것부터 시작해서 주식 문제를 처리하는 방식이나 또 김어준 씨가 노래 부르라고 한다고 얼른 저 목이 다 쉬어가면서 부르는 것까지를 보면서 아 저분이 정말 선거 준비가 안 됐구나. 아마 그럴 때 진짜 김현정 의원님 같이
코디네이터가 제대로 된 코디네이터가 있으면은 괜찮았을 텐데 네. 그게 없다 보니까 제가 볼 때 김호준 손 벌리는 것도 제가 볼 땐 좀 패착이라고 봐요. 예, 그런 면에서 하정우 후보가 지금 자력으로 뭔가를 뒤엎기는 쉽지 않는 추세 아닐까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예, 김어준 씨가 하정우 후보에게 노래 한번 해봐라 하니까 노래하고 구호 한번 외쳐봐라 하니까 구호 외쳐보고 이 모습에 대해서 김현정 의원님이 코디네이터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분석을 주셨습니다. 아니 근데 후보가 선거 이제 한 7일밖에 안 남은 상태에서 본인을 홍보하는 로고송을 부르라는데 그 뭐 못 볼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저기 한동훈 후보가 그거 갖고 또 지적을 막 하던데 본인 표현대로 그런 거 좀 사소한 거 갖고 좀 짜치게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지금 사실 한 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지금 뭐 부산시장 후보인 박형준 후보도 정체성을 상실해 버렸잖아요. 처음에 합리적 보수 지향하다가 뭐 강성 구구층 다 데려다가 지금 같이 막 선거 선대위에 다 합류시키고 막 이러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한 표 한 표가 중요하니까 절박하게 지금 다 뭐 이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부산 북구 관련해서는 저는 단일화는 이제 힘들어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박민식 후보가 여전히 20% 정도는 득표를 계속 하고 있거든, 견고하게. 근데 이제 추세상으로는 지금 한동훈 후보가 이제 올라가고 있는 상승 추세는 분명히 맞는데 그럼 과연 그러면 3자 구도에서 당선이 될 것인가는 별개의 문제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이제 하정우 후보 같은 경우에는 40% 중반 정도는 득표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20%를 박민식 후보가 선점한 상태에서 40% 이상 득표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북구갑에서 뭐 한동훈 후보의 선전의 그 흐름은 이제 보이고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하정우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거 저는 생각을 하고 다만 우리 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정우 후보가 본인의 장점을 지금 잘 못 살리고 있는 측면이 있어요. 본인의 장점은 정고 참신하고 AI 전문가잖아요. 그리고 부산 출신이고 그와 관련된 많은 그 부산의 미래라든지 AI에 접목된 그런 정책들을 좀 중점적으로 더 어필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뭐 전재수 후보의 조직 표들이 나중에 결국은 다 우리 하정우 후보한테 수렴이 될 것이라고 좀 보여져서 그 이재명 대통령과 전재수 후보 그리고 하정우 후보 이 3자 간의 시너지 효과를 통해서 부산과 북구 갑을 발전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잘 앞으로 어필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여론조사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박민식 후보 쪽에서는 여론조사 표본이 오염돼 있다고 했거든요. 조금 뭐 정치권에서 후보들이나 정치인들은 자기가 유리하게 나오는 거는 아주 정확한 거라 그리고 자기가 불리하게 나오면은 표본이 오염돼 있다 그리고 가표집돼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여론조사라는 건 정확하게 민심을 그렇게 읽는 게 아니라 추세를 읽는 거거든요. 추세를 놓고 보면은 3강 구도에서 점점적으로 이 박민식 후보는 좀 빠지고 한동훈 후보가 치고 올라오면서 이제는 하정우 후보를 조금 제치고 오차범위 내에서라도 앞서는 걸로 가는 추세선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이 추세선이 계속 유지되느냐, 결국은 이 추세선대로 이 투표장에 이렇게 나가느냐, 이 부분들은 조금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추세는 한동훈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박민식은 빠지면서 정체되는, 그래서 하정우, 한동훈 양강 구도로 형성되는 것만은 틀림없는 것 같아요. 예, 부산으로 쏠린 시선 살펴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서울 중심부에서 발생한 고가차도 붕괴 사고에 서울시장 후보들은 선거운동을 즉각 중단하고 사고 현장을 찾았는데요. 각 당은 요란한 유세나 언행을 자제하라고 공지했는데 예상치 않은 돌발 발언도 나왔습니다. 희생자가 최소화되고 구조가 빨리 완료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으로 지금 달려왔고, 직무가 정지되어 있지만 현직 시장으로서 정말 깊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란하게 율동을 하고 로고송을 크게 들고 선거 운동은 자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빌고 깊이 애도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묵념을 하고 오늘 공개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여야 모두 과도한 율동과 로고송, 정쟁성 표현이나 자극적 발언도 금지하는 기강 단속에 나섰지만 민주당 김동아 의원은 사고 현장에서 웃음 짓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됐고요. 최현일 의원은 이번 사고가 오세훈 후보의 안전 불감증에 나온 예고된 참사라는 핑계성 SNS 글을 올렸다가 빠르게 삭제했습니다. 국민의힘 박강수 마포구청장 후보는 이 발언을 했다가 사과했습니다. 우리 마포 4년 동안 한 건도 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거 자랑하고 싶습니다. 네, 어제 나온 KBS 서울시장 여론조사 보면서 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정원호 후보 42% 오세훈 후보 36%, 두 후보 간 격차가 6%포인트로 오차 범인의 접전입니다. 사실 오세훈 후보가 추격하는 와중에 이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면서 유세가 중단된 상황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후보 간의 격차가 이제 좁혀지고 있는 건 사실인데 그렇다 해서 저희 그 정원호 후보가 유리한 구도나 추세가 이렇게 꺾이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 추세는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이 사고가 났는데 이 사고가 사실은 그 오세훈 그 시장 시절에 이 그 소소문 고가 관련돼서 안전의 우려들이 몇 차례 이제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걸 철거하는 것으로 결정해서 하는 과정에서 이런 또 사고가 났었는데 사실 시정의 가장 기본은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오세훈 시장 재임 시절에 많은 안전사고들이 발생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뭐 강남역이 침수되거나 또 싱크홀이 붕괴되는 그 사고도 있었고 최근엔 한강버스 논란도 있고 또 삼성역의 철근 누락 관련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 우리 오세훈 후보가 그동안에 안전 불감증적인 그런 태도들은 분명히 이번에 시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오늘도 또 수서동의 그 배수관에 또 붕괴가 돼갖고 또 사망사고가 연이어 일어났는데 이런 문제들은 정말 시정의 기본적인 문제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사실 이렇게 사고가 났는데 이렇게 선거와 연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들 사실 좀 마음이 좀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번 지방선거에 관련해서 서울 시민들은 이제 이런 안전사고와 관련된 것들을 아주 이렇게 주요한 그 판단의 기준으로 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세 분이 돌아가신 안타까운 사고, 선거의 유불리를 따지기가 부적절하다라는 말씀도 같이 해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렇게 역풍을 맞을까 봐 양당 지도부가 말조심시키는 와중에 돌발 발언들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우선 선거로 어수선한 가운데 또 이렇게 세 분이나 소중한 생명이 유명을 달리하셨습니다. 우선 명복을 빌고요. 우리 정치권이 이걸 가지고 상대 후보에게 책임 떠넘기고 그리고 또 선거의 유불리 계산하는 것 자체가 저는 그건 어불성설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은 부상자들 쾌유를 빌고 그리고 또 이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또 재발 대책을 만드는 게 지금 해야 될 일이라고 보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어제 이걸 가지고 이 정원호 후보 캄캄 캠프인가 뭐 거기서 보면은 그런 이게 올라왔다는 착착 캠프 모임에서 이번 사고가 호재다. 적극적으로 공세를 활용하자. 심지어는 기왕이면은 피해가 더 커야 좋을 텐데 이거는 인면수심입니다. 이런 거 하면 절대 안 되죠. 그래서 아마 정원호 캠프에서 이 사이트를 빨리 폐쇄하고 긴급 조치를 한 건 잘한 거라고 봅니다. 이런 일 있으면 안 되고요. 최현일 의원도 이게 마치 막 호재나 되는 것처럼 그걸 이 오세훈 시장의 재난 안전 불감증이 낳은 예고된 참사다.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데 앞장서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최현일 의원은 그럴 자격이 없어요. 최현일 의원이 어디냐면 영등포 구청장을 했어요. 다리 하나 건너면 서소문에 구청장을 했고 지금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입니다. 그러면은 본인이 이게 예고된 참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지난 서울시 국정감사 때 내가 다 찾아봤어요. 최현일 의원이 뭔 얘기했는지 안전과 관련해서 단 한마디도 한 적이 없어요. 그 자기 스스로 그러면 예고된 참사면은 작년에 국정감사 때 그걸 예방할 수 있도록 했어야죠. 그렇게 하지 않았고
놓고 지금 와서 이걸 가지고 침세 봉도하면서 선거에 이용하려고 하는 거 이거 서울 시민들이 다 압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아마 본인도 하고 보니까 아차 싶으니까 이걸 내린 것 같은데 이런 일들 정치권이 좀 자제하고 조심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예, 고가차도 붕괴 사고도 살펴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스타벅스 5.18 이벤트 논란에 정용진 회장이 대국민 사과를 했지만 정치권 평가가 엇갈렸죠. 민주당은 정 회장 사과 직후에 진정성 있는 사과라고 평가했다가 지지층 반발 때문이었는지 오후에는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정용진 회장님의 사과를 한 것을 이제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 진정성 있다고 보고요. 진심으로 사과 말씀드리고 당과 사전에 논의된 바는 없고요. 전적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표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그동안 정용진 회장의 극우적 언행을 볼 때 가식적 사과 아닌가, 맨입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라고 비판했고 국가폭력을 어떻게 생각 차이로 퉁치려 하냐는 등 특히 민주당 호남 의원들의 정 회장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스타벅스 불매운동을 반대하는 모든 국민이 극우고 일배냐, 민주당의 색깔론이라며 오늘까지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민주당이 입틀마 가려면 매번 들고 나오는 색깔론입니다. 딱 옛날 수준의 민주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스타벅스 논란이 선거 쟁점이 된 상황에서 정용진 회장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서 어제 민주당 수석 대변인이 진정성 있게 느껴진다라고 했다가 4시간 만에 그 발언을 사실상 취소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저도 당 이제 대변인을 맡고 있는데 당 대변인은 당의 입장을 전달해야 되거든요. 근데 어제 이제 선거 관련된 기자회견을 거의 매일 하고 계시거든요. 하는 과정에서 이제 정용진 회장이 사과했다는 것만 듣고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채 기자들의 질문에 이제 그렇게 일반적으로 말씀을 하신 거죠.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그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그런 이제 그 당의 입장이 그런 거를 확인하고 그걸 다시 정정했던 일종의 좀 해프닝이었다고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엇박자라는 것은 그렇게 서로 다른 얘기를 끝까지 했을 때 엇박자인 거고 내용을 확인한 다음에 이렇게 당의 입장으로 수정한 것은 뭐 그걸 엇박자라고 보기는 좀 힘들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 정용진 그 회장의 사과 관련해서는 저도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 삼성전자 노사가 갈등이 있을 때 그 이재용 회장이 나와서 전적으로 내 책임이다라고 조건 없이 그냥 사과를 했었잖아요. 그것처럼 했으면 좋았는데 단서를 달았어요. 역사의 희생은 기억하고 존중한다. 다만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5.18을 폄훼하고 국가폭력이고 군부독재의 그런 망령들이 지금 떠오르는 그 역사적인 그 사건에 있어서 생각이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은 이것은 반헌법적인 그 개변인 거죠. 그러니까 명확하게 역사적으로 확인된 사실에 대해서는 다른 생각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그런 논리라고 하면 이런 구구적인 그 마케팅이라든지 또는 그 일배 같은 것들을 정당화시키는 그 기제로 사용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측면에서는 좀 아쉬운 측면이 있고 다만 이제 어쨌든 이제 중요한 것은 향후에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는 재발 방지 대책이라든지 또는 고객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후속 조치들이 대단히 필요한 그런 상황이고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그런 이제 책임 있는 그런 것들을 촉구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이것들에 대해서 저는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정치권에서 더 이상 뭐 이거에 관련돼서 더 정쟁화시킬 것은 아니고 이제 그 스타벅스에서 자발적으로 이런 후속 조치들을 해나가는 것들을 봐주는 것이 기업이라든지 또는 스타벅스에서 종사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도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민주당 내에서 수석 대변인 말이 바뀐 걸 두고 지금 국민의힘에선 비판하고 있는데 김현정 의원님처럼 김부겸 민주당 대구시장 후보가 이제 이만하면 됐다. 이쯤에선 그만하자라는 메시지를 냈더라고요. 지금 스타벅스 코리아 탱크데이 이벤트 아주 상술로는 아주 저질적인 상실이죠. 비난받아 마땅해요. 그런데 대통령이 나서고 대표가 나서고 너무 심하지 않나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지금 그 다음 날 사과문을 냈잖아요. 그리고 사장을 해임했는데도 대통령이 나서고 여당 대표가 나서서 불매운동 선동하고 이러니까 결국 직접 어제는 정용진 회장이 나와서 사과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 강준현 대변인이 논평이 정확했다고 봐요. 이쯤 됐으면은 진정성을
믿고 그리고 이제는 시장과 그리고 소비자인 국민들의 판단에 맡기자 이렇게 가는 게 옳다고 봐요. 근데 이걸 계속 이제 더 끌고 가고 싶은 게 드러나는 거잖아요. 드러나는 거고. 그런데 이제 해석의 문제인데 김현정 의원님하고 저는 정용진 회장이 했던 생각의 차이라는 걸 5.18에 대한 생각의 차이나 탱크데이 이벤트에 대한 생각의 차이를 얘기한 거로 나는 해석하지 않아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그래도 스타벅스 코리아 커피 마시는 게 무슨 문제가 되냐. 나는 스타벅스 코리아에 가서 커피를 마실래. 이런 국민도 있고 야 이거는 혼내주기 위해서 스타벅스 코리아에 가면 안 돼. 이 차이가 있다라는 걸 얘기한 거지. 5.18을 폄훼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의 차이가 있다라고 한 것 같지는 않는데 그런데 이걸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더 끌고 가야 되니까 맨입 사과다라고 규정을 짓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국민들이 볼 때 아니 저 정도 했으면 됐는데 계속 끌고 가는 거는 보면은 그러면 언제까지 끌고 갈 건가? 그러면 스타벅스 코리아가 문 닫을 때까지? 아니잖아. 그럼 6월 3일 선거 끝날 때까지? 결과적으로는 선거에 이용해서 지지층들 결집하려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국민들이 하도록 계속 만든다. 그런 면에서 오직 답답했으면은 김부겸 후보가 이제 그만 좀 하자 이렇게까지 얘기했겠어요. 이거 민주당 지도부가 새겨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저도 약간 좀 반론 좀 짧게 좀 하겠습니다. 네네. 이게 5.18을 탱크데이라든지 책상에 탁 이 마케팅에 대해서는 대단히 부적절한 것은 다 인정하시잖아요. 그 잘못된 거에서 지적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제가 봤을 땐 그래서 이제 후속 조치들을 또 이렇게 나왔다고 좀 보여집니다. 그런데 오히려 더 큰 문제는 국민의힘이에요. 충북도당에서 SNS 통해서 했죠. 거제시장 후보가 이걸 두둔하듯이 샌드위치 먹고 출근하자 이런 식으로 하고 지금도 그 장동혁 대표까지 나서서 인증샷 올리는 이런 것들이 선거에 이용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스타벅스 논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정 민주당 의원,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두 분과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코스피가 거침없는 상승세를 이어가며 종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특히 오늘 출시된 삼전 그리고 닉스 레버리지가 급등하면서 주식시장 상승의 주요 동력을 작용했습니다. 김세호 기자, 증시 상황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코스피가 어제보다 2.25% 오르는 8,228.7로 장을 마감하며 종가 기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코스피는 장이 열리자마자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며 8,400대를 수시로 넘나들었습니다. 급상승세에 한때 프로그램 매수 호가를 일시 정지하는 매수 사이드카가 한때 발동됐습니다. 어제까지 13거래일 연속 팔자세를 보였던 외국인들이 오늘은 순매수 행보를 보였습니다. 코스피의 절반을 차지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역시 급상승세로 코스피를 이끌었습니다. 삼성전자는 2.68% 오른 30만 7천 원에, SK하이닉스는 9.31% 오른 224만 3천 원에 각각 거래를 마쳤습니다. 특히 SK하이닉스는 시가총액이 1,600조 원을 넘어가며 국내에서 삼성전자에 이어 두 번째로 시총 1조 달러 클럽에 진입했습니다. 코스피의 가파른 상승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 흐름을 2배로 추종하는 삼전닉스 2배 ETF가 주요 동력으로 작용했습니다. 코덱스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는 시작가보다 18% 오른 27,775원, 코덱스 삼성전자 단일 종목 레버리지는 5.5% 오른 22,830원에 거래됐습니다. 다만 이번에 출시되는 ETF는 특정 기업의 실적이나 반도체 업황에 따라 수익률이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특히 기초자산 가격이 오르내림을 반복하면 투자금이 줄어드는 이른바 음의 복리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은 투자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삼정닉스 2배 ETF는 상장된 첫날부터 상품 투자 교육 사이트 접속에 차질이 빚어질 만큼 투자자들이 몰렸습니다. 소폭 오름세로 출발했던 코스닥은 3.3% 내린 1,133원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3.1원 내린 1,501.2원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교섭 잠정 합의안이 가결됐습니다. 팽팽한 줄다리기 협상 끝에 파업 위기를 넘겼지만 이번 사태가 부른 노노 갈등과 주주 반발 문제 등은 쉽게 잦아들지 않을 전망입니다. 격동의 시간을 이재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삼성전자 노사 위기가 수면 위로 떠오른 건 지난달 투쟁 결의대회였습니다. 임직원 절반 이상이 가입한 거대 노조는 조합원 4만 명을 동원해 본격적인 실력 행사에 나섰습니다. 노조가 띄운 핵심 선결 과제는 바로 성과급. 상한 폐지와 제도화를 통해 메모리 사업부 1인당 6억 원 수준을 보장하라는 요구에 사측이 맞서면서 눈치 싸움만 한 달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예고된 총파업을 2주 앞두고 성사된 첫 사후 조정에서도 노사는 이견만 확인했습니다. 최대 100조의 피해가 예상되는 위기감 속 먼저 손을 내민 건 사측이었습니다. 전영현 부회장이 노조 사무실까지 찾아갔고 이재용 회장은 한 방향으로 나아가자고 호소했습니다. 노동조합 여러분, 삼성 가족 여러분, 우리는 한 몸, 한 가족입니다. 지금은 지혜롭게 힘을 모아 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노사는 2차 사후 조정에 나섰지만 끝내 적자 사업부에 대한 성과급 배분 문제를 풀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조정은 성립되지 않아서 조정 종료를 했습니다. 장소를 옮겨 다시 시작된 협상. 노사는 예고된 총파업을 불과 1시간여 앞두고 극적으로 잠정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끝까지 조정 역할을 맡아주신 정부와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회사는 이번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노사 상생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호황을 맞은 메모리 사업부에는 1인당 6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 반면 가전 모바일 직원이 받는 금액은 600만 원으로 무려 100배의 차이가 나 또다시 논란이 일었습니다. 결국 노노 갈등에 불씨가 됐고 주주들은 회사의 주인인 주주에게 성과를 배당하는 게 우선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세전 영업이익의 12% 적산 할당하는 어떠한 노사 합의도 위장된 유업 배당의 본질을 벗어날 수 없으며 반도체 사업 부문에 집중된 성과급 제도가 합의안 가결로 현실이 되면서 삼성전자의 노노 갈등과 다른 기업들로 번지고 있는 M% 성과급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삼성전자 사장단은 그동안 노사 분쟁으로 국민과 주주들에게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거듭 사과하고 향후 5년 동안 중소협력사 지원 등에 모두 5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겸허한 자세로 노사 관계는 물론 경영 전반을 깊이 성찰하겠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어 기술혁신과 과감한 투자로 대한민국 경제 흔들림 없는 버팀목이 되겠다면서 삼성의 성장과 성과 역시 사회에 선순환되도록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삼성전자 노사 잠정 합의안이 노조 투표에서 최종 가결된 가운데 이번 합의로 성과급 논쟁이 더 확산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노동계가 하청업체와도 성과를 나눠야 한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앞으로 하청업체 분배 요구가 노란봉투법을 통해 현실화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성전자 노조의 투표 끝에 합의에 이르게 된 조정안은 전례 없는 거액의 성과급 규모만으로도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노사 협상이 불러올 사회적 파장은 다방면으로 더 클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일단 노란봉투법 제정 이후 원청과의 협상이 가능해진 하청업체들은 성과 배분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양대 노총은 당장 노사 협상 과정에서 삼성전자의 성과는 하청, 협력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과 지역 인프라가 합쳐진 결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규직 노동자들의 성과 독식을 우려하면서 하청, 협력업체를 지원 사격하고 나선 셈입니다. 이런 분위기가 확산된다면 특히 원하청 구조가 복잡하게 이루어져 있는 자동차나 조선업계에서는 연쇄적으로 분배 요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른 기업들은 지금 이렇게 많은 영업 수익을 갖는 기업들이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도 우리가 여기서 한 N%를 가져가겠다. 그렇게 얘기한다면은 지금 삼성이 가진 문제, 기업 입장에서는 똑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 거죠. 이런 가운데 노동당국은 오히려 원청 중심의 성과 공유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기회로 보는 분위기입니다. 김영원 노동부 장관은 삼성 노조를 두고 그들만의 리그라는 비판이 있다며 노란봉투법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취지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히려 노란봉투법이 지켜져야
이러한 원청만의 이득 가져가는 이 구조 바꿀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에 따라 원청과 하청업체 직원과의 형평성 문제, 적절한 성과 배분 방식 등에 대한 사회적 논쟁도 앞으로 더욱 뜨겁게 불거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잠정 합의했던 성과급 지급안이 노조 투표에서 가결돼 최종 확정됐습니다. 네, 파업 리스크는 해소됐지만 주주 반발과 협상 과정에서 불거진 노노 갈등은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도 김대호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결국 불확실성이 해소돼서 그렇죠. 삼성전자 주가가 30만 7천 원으로 마감을 했어요. 예, 지금 코스피, 코스닥 정말 뜨거운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반도체 회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 정말 엄청 올랐습니다. 여러 가지 호재가 한꺼번에 지금 겹치는 이런 양상인데요. 저는 가장 큰 것은 이 파업에 관한 노조 찬반 투표보다는요. 미국발 호재, 그러니까 마이크론, 이 메모리 반도체 세계 3위인데 이 마이크론이라는 회사가 한국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하고 영업구조, 사업구조가 상당히 비슷합니다. 대표적인 미국의 메모리 업체인데 이 회사 주가가 밤사이에 20% 이상 아주 대폭발을 했습니다. 그냥 주가만 오른 게 아니고요. UBS라는 뉴욕 증시의 메이저 투자은행에서 이 메모리 반도체 경기 수프랠리가 상당히 길어질 수 있다. 시장 일각에서 이제 정점이다. 차익 실현하고 나와야 될 때라고 주장하고 있는 데다가 완전히 반대 방향, 특히 마이크론이 최근에 장기 계약을 맺었는데요. 2029년까지 계약서 내용을 일부 공개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요. 일단 2029년까지 모두 생산하는 제품은 다 팔 수 있도록 계약을 완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판매 걱정 없이 생산만 하면 되는데 장기 계약을 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그때 가서 가격이 더 오르면 어떡하느냐. 그러면 지금 계약하는 공급업체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손해볼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대목에 대해서 옵션을 두가지고요. 만약에 가격이 더 올라가면 공급업체가 돈을 더 가져간다. 이런 계약. 그것은 그만큼 지금 현재 반도체는 없어서 못 산다. 따라서 공급업체가 갑의 입장에서 계약하고 있다. 이 내용이 알려지면서 반도체 주가가 엄청 올랐는데 그 효과로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반도체 주가가 올랐고요. 특히 SK하이닉스는 우리나라 삼성전자를 빼고는 지금 우리나라 두 번째로 오늘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마이크론 224만 3천 원에 마감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마이크론이 밤사이에 1조 달러를 돌파했는데요. 마이크론하고 나란히 가는 그런 어떤 모습. 그리고 또 하나 세 번째 호재라고 하면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그 2배 레버리지. 쉽게 말씀드리면 똑같은 금액을 투자해도 주가가 오르면 2배 먹고 주가가 떨어지면 2배 뱉어내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인데 이게 사실은 뭐 시장에 특별히 호재가 될 수가 없는데 보통은 어떤 오를 때 리스크나 내릴 때 리스크가 똑같기 때문에 사실 리스크 차원에서만 보면 중립적인 상품이에요. 그런데 지금 반도체 주가가 엄청나게 오르고 있는 상태에서 적은 돈으로 많이 투자할 수 있다니까 또 새 상품이라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호기심 이런 게 정폭이 됐으면 전산이 마비가 되고 그야말로 지금 전국이 반도체 주식 투자로 대란이 일어난 대란이 꼭 나쁘다는 측면이 아니라 완전히 일대 소동이 일어나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 이런 마당에 이제 이 반도체를 둘러싼 노사 임금 협상도 뭐 당초 예상했습니다만 통과되니까 파업은 없겠구나 이런 여러 가지 호재들이 겹쳤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짚어주셨는데 지금 삼성전자의 이제 앞으로의 숙제를 저희도 앞서서 리포트를 전해드렸지만 노노 갈등 문제가 이번 투표에서도 좀 그 비율로 나타난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거 잘못 해결하면요 회사 갈라질 수 있습니다. 균열될 수 있거든요. 상당히 사태가 심각해요. 우선 표결 결과를 보면요. 전체 73.7%가 찬성했다. 이 정도면 굉장히 높은 노조의 임금 협상안에 거의 4분의 3이 찬성했다는 건 압도적인 지지인데 그게 사업 부서별로 보면 매우 편제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선 첫 번째 반도체가 아닌
비반도체 부분, 이른바 우리가 그걸 DX라고 그러죠. DX가 완성품을 쓰는데 그게 X가 익스페리언스, 경험을 할 수 있다서 완성품이다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 DX 부분에서는 거의 80% 이상 반대표가 나온 것으로 보이고요. DX 중에서도 좀 더 이제 강성 DX의 그 동행 노조가 있는데 그냥 투표권이 박탈됐습니다. 이것도 지금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그 투표권 박탈된 사람들끼리는 자기들끼리 법적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자기들끼리 투표를 해서 공개했습니다. 근데 거기는 99% 반대예요. 그다음에 그렇다면 반도체는 일사불란하게 다 찬성했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반도체에서도 반도체 내에도 메모리가 있고 비메모리가 있습니다. 같은 DS라고 그러지만 메모리 반도체가 아닌 시스템 반도체라든지 또 파운드리 이쪽 반도체는 지금 적자거든요. 그렇다 보면 여기도 상당한 반대표가 나왔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감정 다툼에다가 법정 소송까지 이어지면 함께 일하는데 좀 상당히 좀 신경이 거슬리지 않겠는가. 지금 이게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 오늘 또 바로 내일 가처분 소송에 대한 1차 그 법원 출석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빨리 사내 갈등을 빨리 진정시켜야 된다. 이게 중대 과제로 보고 부상했다. 누구는 6억 받고 누구는 1억 받고 누구는 600만 원 받다 보니까 노노 갈등 심해지는 거는 법적 다툼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주주단체도 이거 합의 무효다 이렇게 법정 소송을 예고했잖아요. 사실 회사의 주인이 누군지 정확하게 딱 법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주주도 주인의 한 종류거든요. 주주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돈 낸 건데 실질적인 주인은 우리다라고 주장하고 회사 사원들은 우리가 여기 뼈를 묻을 직장인데 우리가 근무하니까 우리가 주인이다. 또 채권자들 돈 빌려준 사람들은 우리가 돈 빌려줬으니까 채권자도 주인이다. 참 난분분한데요. 지금 이번에 문제가 된 게 그 성과급 최고 6억 원씩 나가는 6억 원씩 그게 전체 재원이 30조가 좀 넘어갑니다. 올 한 해만. 그럼 30조란 돈을 성과급으로 준다. 이게 좀 단군 이래 한 번도 있어 본 적이 없는 어마어마한 규모거든요. 바로 주주들 입장에서는 이것은 일반적인 성과급이 아니다. 따라서 회사의 일정 자산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것은 현재 상법 정신에 따라서 중대결의의 중대강행결의 부분에 해당하고 이것은 반드시 주총의 승인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주총 승인이 없었거든요. 자, 그 조항만 적용한다면 이게 분명히 이제 불법이다라고 주장을 할 수가 있는데 또 한편에 상법 388조에는 이 근로자들에 대한 성과급이나 임금은 주총 사항이 아닌 주총 사항이란 규정이 없습니다. 이 388조는 임원들의 성과급만 주총 결의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고 직원들은 규정이 없어요. 이 규정만 따른다면 이것은 위법이 아니다. 그래서 같은 상법 내지만 어디에 무게중심을 둬서 해석하냐에 따라서 조금씩 해석의 충돌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대목도 상당히 법정 공방이 상당히 셀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서 어떤 판정이 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다른 산업에도 미칠 하나의 가이드라인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판례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일단 법원의 판단을 좀 주목해 볼 것 같습니다. 저희 지금까지 삼성전자 이야기들 김대우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란은 미군의 이란 남부 공습이 휴전협정 위반이라고 비판하며 미국의 최첨단 드론 격추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에 대한 공격을 확대하면서 민간인 피해가 커지고 있는데요. 중동 현지 연결합니다. 양희력 특파원.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란이 공개한 영상 어떤 모습을 담고 있습니까? 이란 현지 언론들을 통해 공개된 영상 한번 보시죠. 이란군의 작전용 레이더 스크린 영상에 비행체가 포착된 모습입니다. 무언가 쏜살같이 날아가더니 비행체를 그대로 맞춥니다. 이란 반관영 타스님 통신 등은
미국의 MQ-9 드론이 이란 항공우주군의 최신 대공방어 시스템에 의해 격추됐다고 보도하면서 해당 드론이 현지 시간 26일 새벽 페르시아만 지역에서 이란 영공을 침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MQ-9 드론은 저승사자란 별명을 지닌 미국의 최첨단 장거리 무인 공격기입니다. 또 다른 영상에선 첨단 추적 회피 기능을 갖춘 미국의 F-35가 이란군에 포착됐습니다. 이란 언론들은 남부지역에서 영공 침범을 시도한 이 미 전투기를 첨단 공중방어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추적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서 미사일을 발사해 도주하게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루 전 미군이 이란 남부지역을 타격했다고 발표하자 이란 이슬람혁명 수비대는 몇 시간 뒤 해당 내용이 담긴 성명을 발표했고 이란 외무부도 휴전협정 위반이라며 미국의 책임을 묻는다고 강력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네, 한편 이스라엘이 레바논의 무장정파 헤즈볼라에 대한 공격을 확대하면서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고요? 특히 어린이와 여성을 포함한 민간인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레바논 국영통신 NNA 보도를 보면 현지 시간 26일 하루에만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어린이 4명과 여성 3명을 포함해 31명이 숨지고 40여 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레바논 당국은 이스라엘이 남부 도시 곳곳을 잇따라 폭격해 민간인 사상자가 속출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맞서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는 현지 시간 26일 이스라엘군을 겨냥해 모두 32차례 대규모 공격을 감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헤즈볼라는 이번 작전으로 이스라엘군의 전차와 장갑차, 아이언돔 방어 체계가 파괴되거나 타격을 입었고 최첨단 드론 2대도 격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오늘 새벽 레바논에서 발사된 포탄이 국경을 넘어 공터에 떨어졌지만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네, 이란에 억류됐던 인도 선원 10명이 석방됐다고요? 인도 해운당국이 이란에 억류된 유조선에 탑승했던 인도 선원 10명이 석방됐다고 밝혔습니다. 알자지라가 AFP 통신을 인용해 보도한 내용입니다. 인도 해운당국은 이들 선원이 지난해 7월 자스크 항구 인근에서 이란 당국에 납포된 뒤 억류, 구금됐다면서 지속적인 외교적 노력 끝에 석방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 선원은 안전하게 석방돼서 가족과 재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YTN 양일혁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협상이 막바지에 달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이란 핵폐기 문제는 뒷전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양측 모두 당장 눈앞에 정치적, 경제적 실리만 챙기는 반쪽짜리 타결을 노리고 있어서 제2의 가자지구 사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잔디 기자가 보도합니다. 카타르에서 진행 중인 미국과 이란의 휴전협상이 지지부진한 데는 양측의 핵 제한 우선과 제재 완화 먼저 요구가 팽팽히 맞서기 때문입니다. 최악의 경제난에 직면한 이란의 최우선 목표는 동결된 자산과 경제제재 해제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란의 양대 목표가 금융제재 해제는 확보하면서도 핵 문제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를 선언하는 데 충분할 정도의 양보는 하지 않는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를 위해 초기 단계에 우리 돈 약 18조 원 규모의 자금을 넘겨받는 타협안을 고수하면서도 정작 핵심인 핵 프로그램 폐기에 대해서는 비가역적인 양보를 피하고 있습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당장의 가시적 성과가 급한 트럼프 대통령도 핵 문제에서 한 발 물러섰습니다.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을 미국에 가져가 폐기한다는 입장에서 이란 또는 제3국에서 폐기하는 것을 수용했습니다. 글로벌 유가 안정과 미국 내 물가 상승 압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1차 목표로 삼은 겁니다. 결국 경제적 숨통을 틔워야 하는 이란과 정치적 승리 선언이 필요한 미국이 쉬운 것은 먼저, 어려운 핵 문제는 나중에라는 다단계 타결 방식을 택한 셈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핵심 쟁점을 뒤로 미루는 이런 얄팍한 타협이 결국 짙은 먹구름을 부를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지난해 1단계 휴전 선언 이후 하마스 무장 해제라는 2단계로 넘어가지 못한 채 7개월째 교착 상태에 빠진 가자지구 평화 구상의 전철을 밟을 거란 우려입니다. They will have very general terms about Iran's nuclear commitments. The details will have to be negotiated later, and those details might never be finalized, just like the Gaza ceasefire agreement that never went into phase 2. 제재 해제로 1단계에서 경제적 여력을 회복한 이란이
2단계 핵 협상에서 자신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고농축 우라늄을 순순히 포기할 리 없기 때문입니다. 최근 미군의 잇따른 공습 속에서도 이란이 묵묵히 협상 테이블을 지키는 이면에는 이처럼 철저히 계산된 실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전쟁을 일으킨 당초 목표인 이란의 핵 위협 제거는 미뤄둔 채 합의되는 반쪽짜리 타결이 결국 언제 터질지 모를 시한폭탄이 될 거란 지적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잔디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과의 관계 정상화를 위한 아브라함 협정 체결을 압박하자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격분했다고 영국 일간 더 타임즈가 현지 시간 26일 보도했습니다. 빈 살만 왕세자는 트럼프 대통령과 브로맨스를 자랑해오기도 했는데요. 한 소식통은 트럼프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이스라엘과 관계를 정상화하라는 압박을 막아내온 빈 살만 왕세자가 트럼프와의 통화로 격분했다며 아니라고 100번이나 말했고 100번을 더 말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붕괴된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잔해물이 열차 선로를 덮치면서 KTX 등 열차 운행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모레까지 모든 복구 작업을 마치겠다는 계획인데 당분간 시민들의 혼란과 불편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조경원 기자. 네, 서울역에 나와 있습니다. 네, 열차 운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먼저 제 뒤를 보시면은 열차 운행 정보가 화면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 출발 예정인 부산행 KTX 열차가 운행이 중단됐다며 붉은색으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붕괴 사고 여파로 일부 열차가 운행이 멈춰선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오늘 오전부터 승차권 변경과 반환을 문의하는 창구에는 긴 줄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시민들은 갑작스러운 운행 취소 소식을 접하고 발을 동동 구르기도 했고 대체 열차를 구한 뒤에도 일정에 차질이 생길까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굉장히 골치 아프네. 지금 포항에 갔어도 다 연결해가지고 렌트카부터 시작해서 다 돼 있는 입장인데. 상황부가 나가 창구에서 지금 뭘 좀 물어보고 있어요. 아니야. 네, 붕괴 사고가 열차 이용에도 영향을 미치는 모습인데요. 열차 운행은 언제쯤 정상화됩니까? 네, 국토교통부는 주말 첫 차부터 열차를 정상 운행하는 것을 목표로 선로를 복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로를 덮고 있는 잔해물을 먼저 치운 뒤 열차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차선을 복구하고 나서야 정상 운행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최소 이틀 동안은 지금처럼 열차 운행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서울역 북측에 있는 차량 기지로 향하는 선로가 사고 잔해물에 가로막히면서 차량이 묶여 나오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서울역 남쪽에 있던 열차로만 운행을 이어가다 보니 전체 683대 열차 가운데 80% 정도만 운행되고 있고 고속선인 KTX 운행률은 66% 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또 서울역 북측 선로를 이용할 수 없게 되면서 KTX는 서울역부터 행신역 구간, 전동열차 경의중앙선은 서울역부터 수색역 구간의 열차 운행이 멈췄습니다. KTX뿐만 아니라 ITX나 무궁화호 열차도 운행에 변동이 있는 만큼 당분간 이용하시기 전 열차 정보를 미리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역에서 YTN 조경원입니다.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은 오늘 6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전담팀을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담팀은 대검찰청 안전사고 분야 공인전문검사를 팀장으로 모두 10명 규모로 편성됩니다. 검찰은 경찰, 노동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어제 오후 2시 반쯤 서울 미근동에 있는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에서 상판이 무너지면서 공사 관계자 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도 앞서 50여 명 규모의 전담팀을 꾸려 사고 원인에 나섰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 서울 서소문 고가도로 붕괴 사고 현장을 찾아 신속한 사고 수습을 지시하고 진행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윤 장관은 소방과 경찰, 서울시 등으로부터 대처 상황을 보고받은 뒤 철도 운행 장애에 따른 교통대책과 잔해 철거 시 안전성 확보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피격된 우리 선박 나무호에 대한 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모두 발언이 끝나면 질의응답이 있는데 조사의 기술적인 사항이나 우리 선박과 선원의 안전 사항에 대해서는 류윤상 제독님이나 이수호 해수부 해사안전국장께서 답을 해 주실 것입니다. 모두 발언 후에 질의응답은 제가 진행을 하되 자연스럽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차관님 부탁드립니다. 시작하면 되겠습니까? 네. 외교부 1차관 박윤주입니다. 5월 4일 호르무즈 해협 내측 아랍에미리트 인근 해역에서 정박 중이던 우리 선박 HMM 나무 피격 관련 추가 조사 결과를 발표드리겠습니다. 우선 조사 개요입니다. 5월 13일부터 5월 15일간 국방과학연구소 등 국방계열 전문가들이 현지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현지 조사는 나무 잔해물에 대한 현장 조사와 기술 분석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5월 15일부터 국방과학연구소 등에서 잔해 수거물 조사와 기술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국방부에서는 현장 조사에 이어 엔진, 탄두, 화약, 기체 등의 비행체 잔해물을 분석하였습니다. 나무호는 총 2번의 미상 비행체의 공격을 받았으며 첫 번째 탄두는 불폭, 두 번째 탄두는 기폭되었습니다. 엔진의 경우 이란산 터보제트 엔진과 유사하였고 부품에서 이란의 제조사 각인으로 추정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탄두의 경우 형태가 다소 온전한 상태인 불발탄으로 추정되었으며 이란 대한미사일 누르 또는 카데르의 탄두 형상과 유사하였습니다. 화약의 경우 완폭되지 않은 불발 상태의 고폭 화약 물질을 확인했습니다. 기체의 경우 잔해물이 하늘색으로 도색되어 있는데 이는 이란산 대함 미사일 누르 계열의 도장 및 색상과 같습니다. 전제기판 잔해물은 약 20 내지 30년 전 생산된 것으로 추정되며 생산 연도 고려 시 구형인 누르 미사일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술 분석 결과 미상의 비행체는 이란에서 개발된 누르 계열의 대함 미사일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조사 결과 비행체는 선미 쪽으로 날아왔으며 당시 이란 방면으로 선미가 약 156도 투묘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측의 조치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주한 이란 대사를 초치하여 조사 결과를 설명하고 우리 선박 피격에 대한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달하며 재발 방지를 포함한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우리 국민 선박의 안전을 보장하고 우리 포함 모든 선박의 자유롭고 안전한 항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을 당부할 예정입니다. 이상 조사 결과 발표를 마치겠으며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관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문이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서 하시면 제가 지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영 기자. 네, 안녕하세요. 저 네. SBS 김혜영 기자입니다. 일단 그 이란 대사에 대해서는 오늘 그럼 곧바로 초치가 될 예정인지, 그리고 이제 남아 있는 선박들의 안전에 대해서는 대책을 어떻게 정부가 세우고 있는지 이 부분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이란 대사님과 그 일정을 조율 중이고 가급적 오늘 초치할 수 있으면 초치하고자 합니다. 네. 그리고 선박 안전 문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선사, 그다음에 관련 해수부, 그다음 제해공관들이 유관국과 긴밀히 협조를 진행하고 있다는 선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영빈 기자님. 예, 한국일보 조영빈입니다. 이란제 미사일이라고 언급을 하셨고, 그러면 최종적으로 우리 정부의 조사 결과는 나무
공격 배후에 이란이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셨다고 저희가 받아들이면 되는 것인지요? 일단 여러 가지 증거가 이란 쪽을 향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아리랑 TV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리랑 TV 오수영입니다. 나무호가 그 1분 간격으로 같은 부위에 2번 타격을 받았는데요. 그러면 이게 고의적인 정밀 공격이라고 정부는 확정을 하신 건가요? 예, 고의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것은 고의성은 주관적인 영역과 관련이 되어서 그쪽에서 인정하지 않는 한 그 고의성 자체를 파악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OBS 이어진입니다. 예. 저번에 그 이란 대사 불러서 설명하셨을 때 그쪽에서 어떻게 반응했는지 궁금합니다. 주한 이란 대사관의 이 공식 입장은 이 관련을 부인한 바 있고 앞으로 또 오늘도 가능하면 조치해서 관련 사항에 대해서 논의를 좀 가질 예정입니다. 예, 양소영 기자님. 네, 외교부 박윤주 제1차관의 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피격된 우리 선박 나무호 합동조사 결과 발표를 듣고 오셨습니다. 나무호가 총 2번의 미상 비행체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고요. 일단 엔진은 이란산 터보 제트 엔진과 유사하다라고 결과를 발했습니다. 탄두는 이란 미사일의 탄두 형상과 유사한데 이란 루루 미사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전자기판과 탄두가 모두 가능성이 이란의 미사일과 유사하다라는 것이고 우리 정부는 이란 대사를 초치해서 조사 결과를 설명을 했고 또 오늘도 초치를 해서 이에 대해서 공유할 예정이라고 또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질의응답이 있었는데 증거가 이란의 소행으로 보인다고 최종 조사 결과를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고의성에 대한 질문도 있었는데요. 이 점은 이란의 인정 여부가 일단은 어려워서 파악이 어렵다고 답변을 한 것으로 저희가 보입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 오늘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잔해 조사를 한 결과를 발표를 조금 전 했는데 엔진은 이란산 터보 제트 엔진과 유사를 하고 이란 루루 미사일과 전자기판이 비슷하고 탄두도 이란 미사일의 형상과 유사하다고 밝혔습니다. 저희가 자세한 내용은 더 들어오는 대로 이어진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오후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가 무너지면서 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는데요. 관련 내용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사회부 최승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이번 사고가 그러니까 시공사에서 먼저 이상 징후를 확인하고 이것에 대해서 좀 안전진단 작업을 하고 있다가 발생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고 발생 당일 새벽 2시쯤 작업자들이 고가 상판 절단 작업을 진행하던 중 고가에서 2.9cm 정도의 치마가 발생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업체는 철거 작업을 중단하고 서울시 관계자와 공사 소장, 외부 전문가 등 9명이 참여한 안전진단 작업을 오후 2시부터 진행했는데요. 단차가 눈에 드러날 정도로 이상 징후가 있었으나 철거 작업을 진행해도 될지 살펴보려던 것이었습니다. 이 중 감리단장과 현장 관리소장 등 작업자 일부가 다리 상판을 지지하는 보의 일종인 거더, 그러니까 그래픽으로 보시면 지금 이 시설물 슬라브 바로 밑에 있는 시설물인 건데 이 거더 사이로 들어가 안전 점검을 진행한 겁니다. 거더 사이가 80cm 정도로 매우 협소한데 이곳을 점검하던 중에 거더 일부가 무너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실 이 서소문 고가차도에 대한 위험성 앞서서도 계속 있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 충정로역부터 시청역을 잇는 서소문 고가차도는 지난 1966년 지어졌는데 그동안 노후화 문제가 매우 심각했습니다. 지난 2019년 교각에 콘크리트 조각이 떨어져 나오고 2021년엔 철근이 부식되는 등 그동안 안전사고 역시 끊이지 않았는데요. 결국 서울시가 정밀안전 진단을 했고 고가차도는 안전성 미달에 해당하는 D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정밀안전 진단에서 나올 수 있는 등급은 A부터 E까지로 D등급은 보수공사만으로는 사실상 역부족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9월부터 본격적인 철거가 이뤄지며 공사를 90% 가까이 진행한 건데 철거 마무리를 60일 앞두고 사고가 난 겁니다. 아무래도 이 위치가 그 시청 쪽으로 향하는 도심이기 때문에 굉장히 교통이 혼잡했을 것 같은데요. 출근길 상황 어땠습니까? 네, 맞습니다. 고가가 경의중앙선 바로 위로 무너져 떨어졌기 때문에 열차가 철로를 지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일반 전동열차부터 KTX와 무궁화호까지 많은 열차가 운행이 변동이 됐는데요. 저희 취재진이 오늘 출근길 서울역에 나가 상황을 살펴봤는데 도착 예정이 최소 5분에서 최대 30분 정도까지 지연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승차권 변경이나 반환을 문의하는 창구에 승객들이 긴 줄을 늘어서는 모습도 보였는데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까 걱정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출근길 시민 목소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왔다가 타려고 김밥까지 샀는데 이제 갑자기 다 취소가 돼가지고 갑자기 입석으로 끊게 됐습니다. 사업상 누구를 좀 만나기로 했는데 그 지연돼가지고 한 2시간 기차가 안 된다고 해갖고 연락해놨습니다. 다만 도로 상황은 기찻길보다는 조금 나은 편인데 사고 지점 근처인 경찰청 교차로에서 아리수본부 삼거리 쪽 역시 어제에 이어 양방향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열차 운행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운행 상황은 어떤가요? 네, 우선 전동열차 경의중앙선은 서울역부터 수색 구간과 그다음에 서울역에서 행신역 사이는 KTX 열차 운행이 중지됐습니다. 예. 경부선이나 호남선 등 다른 KTX 열차 역시 운행 구간이 일부 조정됐는데 인원 분산을 위해 모든 고속열차 정차역에 임시 정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코레일은 오늘 하루 전체 열차의 683대의 열차 80% 정도만 운행을 하고 이 중 고속선인 KTX 운행률은 66%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레일은 서울기지, 그러니까 사고 장소 북측에 있는 열차 기지에서 차량이 나오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레일이 복구에 긴 시간이 걸릴 거라고 설명한 만큼 당분간은 시시각각 변하는 교통 상황을 승객들도 예의주시하셔야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민들의 이제 발길이 이제 끊기게 되니까 복구가 언제쯤 이뤄질지 좀 궁금한데요.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아무래도 현장에서 복구는 조금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추가 붕괴 위험 가능성이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우선 국토교통부는 오늘 새벽 현장에 계측기를 설치하고 콘크리트 붕괴 위험이 없는지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서울시는 오늘 브리핑에서 경의선 철도 복구와 함께 운행 재개까지 약 40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서울시는 고용노동부에 작업 계획서를 제출했다며 잔여시설물과 상판 철거, 그리고 전차선로 복구 작업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늦으면 이번 주말까지도 복구 작업이 이어질 예정인데 교통편 차질은 당분간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네. 이 사고에 대한 이제 수사 상황도 좀 짚어보겠는데 경찰이 곧바로 이 수사 전담팀을 꾸렸다고요? 네, 경찰은 사고의 정확한 원인 파악을 위해서 50여 명 규모의 경찰 전담 수사팀을 꾸렸습니다. 광역수사대장을 팀장으로 중대재해수사 2개 3개 팀과 과학수사팀, 관할서인 서대문경찰서 형사팀 등이 전담 수사팀에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총경인 광역수사대장이 직접 팀장으로 나서 수사에 착수한 만큼 경찰이 사고의 원인을 보다 신속하게 규명하겠다는 의도가 보입니다. 경찰은 앞으로 시공사와 서울시를 상대로 철거가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앞서 붕괴 조짐이 보였음에도 작업자들을 무리하게 안전진단에 투입한 것은 아닌지 살필 것으로 보여집니다. 서울시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꾸렸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현장을 찾아 긴급회의를 열고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네, 중대재해 수사팀은 이름만큼 좀 전문 수사를 맡을 것 같은데요. 네, 경찰은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경찰청에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전담으로 수사하는 중대재해 수사팀을 출범시켰습니다. 예. 중대재해 수사팀은 산업재해 사망사고나 불법 하도급 행위 등에 대한 수사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부서인데요. 지난해 여의도역 신안산선 붕괴 사고, 또 4명이 숨졌던 세종포천 고속도로 공사 교량 붕괴 사고 등 산업재해 수사를 중대재해 수사팀이 맡아왔었습니다. 전문 인력이 많은 만큼 경찰은 시공사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에 속도를 내게 될지도 관심사입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 서부지방검찰청도 오늘 안전사고 분야 공인 전문 검사가 포함된 10명 규모의 전문 수사팀을 꾸렸다고 밝혔습니다. 네, 앞으로 검찰과 경찰이 수사를 하는 만큼 그 부분을 좀 저희가 신속하게 속보가 들어오면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수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앞서서 외교부 1차관의 정부 합동조사 결과 나무 피격 관련해서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이 내용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나무 피격 주체가 이란일 가능성이 높다는 우리 정부의 조사 결과가 나왔고요. 공식 브리핑 내용을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해드리면 이 미상의 발사체, 이란의 제트 엔진과 유사하다는 엔진에 대한 조사가 있었고 그리고 탄두가 이란이 쓰는 미사일 탄두의 형상과 유사하다는 조사 결과도 발표가 포함이 됐습니다. 이란의 대함 미사일 가능성이 있는데 전자기판 또한 루루 미사일이라고 흔히 불리는 이란의 대함 미사일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여러 정황들, 증거들을 봤을 때 나무 공격의 주체가 이란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중으로 이란 대사를 초치해서 조사 결과에 대해서 공유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이라는 외교부 1차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이란 측에서 이 부분을 인정하고 인정을 해야 이 고의성의 여부를 확정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데요. 고의성 여부의 확정이 어렵다라는 내용까지 전해졌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 나무의 피격 주체가 이란으로 보인다는 정부 합동조사단의 결과 브리핑이 있었다는 점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어진 뉴스에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흐린 날씨 속에 곳곳으로 산발적인 비가 내렸습니다. 내일은 또다시 전국에 비 소식이 있는데요. 서울 등 중북부 지역은 오늘부터 비가 오락가락하겠고요. 그 밖에 중부지방과 호남 지역은 내일 새벽부터 낮 사이에, 영남 내륙 지역은 내일 낮 한때 5mm 안팎의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 낮 동안 서쪽 지역부터 비가 그치고 나면 오후부터는 점차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다만 내일 오후부터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다시 바람이 강해지는 만큼 미리 시설물을 점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9도 등 대부분 20도를 밑돌겠습니다. 낮에는 기온이 빠르게 오르겠는데요. 서울 26도, 대전도 26도, 대구 27도로 오늘보다 1에서 6도가량 높겠습니다. 이후에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다시 30도 안팎의 여름 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수요일에 보내드린 뉴스온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